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악녀 그 세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인천하 악녀 시리즈를 남은 두 명을 묶어서 오늘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한 명씩 나눠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청나라 멸망을 가속화한 그 청나라 멸망의 제1주범이라고 손꼽히는 서태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악녀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후, 여치와 당고종의 부인이자 무주를 개창했던 황제였던 척천무후 무조는 성정은 아주 잔혹했지만 굳이 공과를 따지자면 공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여태후는 한나라 개국의 1등 공신이었고 척천무후는 정치를 아주 잘해서 백성들로부터는 좋은 황제 혹은 좋은 황후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서태후는 다릅니다. 우연찮게 황제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후가 됐고 일단 태후가 돼서 섭정을 시작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가족들을 연쇄살해했습니다. 일단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 며느리는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겨서 황제에 올렸던 조카도 독살했고 그 조카가 사랑했던 여인은 우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더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려고 만 3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하여간 서태후는 17살에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집안은 거의 별 볼 일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선때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명이나 아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17살에 궁녀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집이 너무 가난할 경우 남자는 환관이 돼서라도 또 여자는 조선으로 치면은 나인이나 무수리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계급으로라도 궁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는다. 그게 보장이 됐고 또 아주 잘 되면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태후도 그런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궁인이 됐고 또 환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당시 황제이던 한풍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황제의 아들을 낳아서 귀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여간 옛날 중국의 후궁들은 처음부터 그 황후나 비로 봉해져서 황제와 미리 대면을 하고 입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황제의 눈에 띄게 되고 또 황제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고 결과적으로 성은을 입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여간 서태후도 그러저러한 어떤 경로로 그 청나라의 9대 황제 한풍제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성은을 입었고 결국에는 아들을 얻는 초특급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풍제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달밤에 후원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서 한풍제의 이목을 끌었다. 혹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척 하면서 황제의 행찻길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황제의 눈길을 끌었다. 타는 등등 야사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렇다 할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 청나라를 버리고 서태후를 도우려고 그랬는지 남편인 한풍제가 1861년 그 31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이라고는 서태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소생 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태후의 그 아들이 6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청나라의 10대 황제 동치제입니다. 동치제는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서태후는 자동으로 그 태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후궁이었다가 황제의 아들을 낳자 의귀비가 되었고, 그러니까 후궁에서 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황제에 오르면서 자희 황태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나라 황실에는 태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풍제의 정실 부인인 자안 황태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안 황태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당시 이제 청나라의 법도는 어떤 후궁이 아이를 낳든지 간에 법적인 정모는 황제의 정비인 황후였고, 그 서열도 황후가 항상 제일 위였습니다. 근데 그 정실 부인인 이제 자안 황태후의 거처가 자금성을 바라보자면은 동쪽인 자금성의 정전인 태화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동태후, 동쪽에 사는 태후, 그 다음에 동치제의 생모인 서태후는 침전이 태화전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그 두 태후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이 어린 동치제의 공동 섭정을 맡았습니다. 사실 한풍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평소 자신이 믿고 있던 8명의 대신을 불러서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동치제를 잘 좀 보필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소위 고명대신입니다. 고명대신은 선왕의 임종 때에 여러 가지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받는 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한풍제가 남긴 유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동치제의 생모인 서태후가 유난히 권력욕이 강한 만큼 그녀가 조정을 농단할 움직임을 보이면 나이 어린 황제를 이리저리 휘두른다는 느낌이 들면 지체 없이 처단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눈치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서태후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이제 당시 그 이런저런 이유로 고명 대신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을 묶어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풍제는 열하에서 죽었습니다. 열하는 베이징의 북쪽에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 일기 할 때 그 열하입니다. 그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북경이 외국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그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태후는 고명 대신들이 황제의 시신을 그 사망지인 열하에서 장지인 북경으로 운구해 오는 틈을 타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변을 통해서 8명의 고명 대신 중에서 3명을 죽여버리고 그 나머지 5명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유정변이라고 합니다. 1861년에 한풍제가 죽었고 그때 이제 신유정변을 일으켰던 겁니다. 세조가 김종서, 황보인 등등 이제 단종을 위한 세종의 고명 대신들을 도륙했던 우리 역사의 계유정난하고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여간 하늘이 이제 청나라를 버리고 서태후를 도우려고 그랬는지 후궁 출신의 26살의 젊은 태후가 목숨을 걸고 벌인 정치적 대도박이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서태후의 위에는 달랑 한 사람만이 남게 됐습니다. 동태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이 청나라를 버리고 서태후를 도우려고 그랬는지 그 정비 출신인 동태후는 글씨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결제서류를 가져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동태후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두 태후가 섭정을 맡았는데 한쪽이 그런 식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서태후 쪽으로 몰렸습니다. 서태후는 정치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권력의 맛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이제 동치제하고 서태후는 친모자지간이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동치제는 생모인 서태후보다도 정모인, 법률적인 어머니인 동태후를 더 따랐습니다. 동태후는 성품이 너그러운 편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 동치제를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서태후하고 동치제 그 모자 간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동치제의 그러니까 황후 간택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동태후는 그 집안 좋고 인물 좋은 만주족 출신의 그 알루트를 이제 며느리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서태후는 집안이 그저 그런 이제 부찰이라는 사람을 황후로 밀었습니다.
그 동태후가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를 뽑자고 한 이유는 정치를 동치제한테 이제 물려주고 우리는 뒤로 물러앉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태후는 이제 가문이 한미하고 그래서 부리기도 만만한 며느리를 뽑아서 자신이 계속 세도를 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일단은 동태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둘이가 이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니까 아들이면서 혼인 당사자인 동치제에게 최종 결정을 맡겼습니다. 근데 동치제는 큰어머니인 동태후가 추천한 여인을 낙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트가 정식 황후가 됐습니다. 효철의 황후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효철의 황후 알루트. 서태후가 밀었던 부찰은 황후 다음 서열인 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엄청난 이제 고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부 갈등은 모자 갈등하고 뭐 거의 동의어입니다. 알루트는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입궁할 때부터 알루트가 싫었는데 그 알루트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또 여러모로 능력도 뛰어나고 뭐 예쁘기까지 하고 하니까 서태후는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며느리에게 열등의식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알루트는 가문이 좋고 그 다음에 정실황후였던 데 반해서 서태후 자신은 한미한 가문 출신이고 또 후궁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더 타박을 하고 더 꾸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잠자리도 같이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동치제의 공부에 방해된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동치제는 알루트를 더 가까이 했고 서태후가 뽑은 해비 그 부찰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해가 흐르는 사이에 동치제가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태후는 황후, 그러니까 아내의 병문안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동치제는 죽었습니다. 조정이 공개한 공식 사인은 천년두였습니다. 근데 실제 사인은 매독이었다는 설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 당시 황실 의관이었던 사람들이 먼 훗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황실의 체면을 생각해서 매독과 정상이 비슷한 천년두를 사인으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동치제가 매독에 걸렸느냐? 그 이유가 자신의 잠자리까지 간섭하는 어머니에 대한 반발로 일부러 사창가를 전전하다가 그렇게 매독에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또 서태후가 일부러 환관들을 시켜서 동치제를 매일 저녁 유흥가로 이끌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동치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동치제가 친정을 하겠다,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우기면 정권을 넘겨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동치제는 19살에 죽었습니다. 후사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동치제가 후사 없이 죽는 바람에 차기 황제를 뽑아야 했습니다. 서태후는 동치제의 이복 동생이면서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을 새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권력의 추가 완전히 서태후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동태후도 순순히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황위에 오른 사람이 청나라의 11대 황제 광서제입니다. 서태후의 친조카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4살 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태후는 부계혈 쪽으로 따지면 광서제의 큰어머니가 되고 모계혈 쪽으로는 친이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서제가 즉위한 이후에도 동치제가 서태후가 동치제의 정실황후 알루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아차하면은 그녀가 이제 태후의 권한을 행사할 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태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한간에는 동치제가 사망했을 때 그 효철의 황후 알루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들이면은 황제의 자리가 적자인 손자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게 동치제의 아들한테 그러면 며느리가 섭정권자인 황태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가 더 자살을 강요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기록이 없고 설령 기록이 그때 있었다고 해도 서태후가 폐기 처분시켰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간 알루트는 그런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대신들한테도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서태후의 절대 권력이 워낙 두려웠던 때문인지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알루트는 새 황제인 광서제가 즉위하고 그 남편 동치제의 일주기 제삿날이 지난 지 얼마 후에 시어머니인 서태후가 원했던 대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녀의 나이 만 20살 때입니다. 하여간 동치제에 이어서 4살의 얼떨결에 황제가 된 광서제는 그 후 35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됐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실질적인 황제는 서태후였습니다. 모든 정사는 서태후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광서제의 부인, 그러니까 황후도 서태후가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친조카를 광서제의 부인 자리에 앉혔습니다. 융휴황후라는 사람입니다. 융휴황후. 근데 그녀는 못생겼습니다. 또 등도 조금 이렇게 굽었습니다. 고모인 서태후를 믿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질이 하여간 좀 지랄 같았습니다. 당연히 광서제는 그런 그녀를 겉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광서제는 진비라는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진비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언니하고 함께 궁녀로 입궁했던 사람인데 이 통통하면서 외모가 좀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서제의 뜻을 잘 헤아렸습니다. 둘은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휴황후가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고모인 서태후에게 가서 매일같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진비를 불러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융휴황후도 함께 진비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일국의 태후와 황후가 직접 누구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것은 역사에서 좀처럼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황제가 총애하는 여인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둘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태후하고 융휴황후하고. 그러다가 이제 광서제가 1898년에 무술정변으로 인해서 자금성의 별궁에 유폐됐습니다. 무술정변 1898년. 그때부터 이제 광서제하고 진비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0년에는 이제 소위 그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경이 서구 열강에게 점령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황실이 서안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광서제는 진비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총애했었으니까. 2년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 난리의 와중에 서태후는 이미 진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기 측근 환관을 보내서 진비를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원래 진비에게는 자살을 명했는데 진비가 거부하자, 자살 안 하겠다 그러자 완력으로 그렇게 우물에 빠뜨려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도 자금성에 가면은 진비가 빠져 죽은 우물, 진비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비가 빠져 죽은 우물, 진비정입니다. 그 중간에 참 이제 광서제가 즉위하고 얼마 후에 서태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명목상이나마 서열이 자신의 위였던 동태후가 어느 날 사고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도 서태후가 시켜서 궁녀가 떠밀었다. 또 서태후가 동태후에게 보약이라면서 어지러워하는 약을 먹여서 이제 이 동태후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등등 여러 풍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때부터 명목이고 실제이고 간에 서태후의 위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에 관한한 참 복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서제가 별궁에 유폐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1898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위 이제 변법 자강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 무술년에 일어났다고 무술 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1894년에 청나라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참패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서태후의 방해 공작도 원인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현직 황제인 광서제가 입지가 아주 강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태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일부러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 중에 군비의 상당 부분을 빼돌려서, 그러니까 전쟁에 써야 될 말하자면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처소인 그 이화원, 중국에서 제일 큰 말하자면 그 호수가 있는 그 이화원 확장 공사에 전용했다,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은 청나라의 의의 없는 패배로 끝났고 청나라는 세계 만방에 자신들의 국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원의 지배자가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라는 기원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최강자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근데 이제 청일 전쟁이 그렇게 패배하자 청나라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정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뭐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등 이제 많은 지식인 학자들, 캉유웨이, 양치차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자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대학을 설립하자. 또 관청과 공무원은 좀 줄이자. 군대도 신식 군대로 바꾸자. 또 만주족한테 우대하던 신분제도도 개혁하자. 뭐 그런 개혁의 내용이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담은 상소가 우연한 경로로 광서제에게 전달됐습니다. 광서제는 그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 의견을 채택해서 나라도 좀 부강하게 만들고 자신도 서태후로부터 좀 벗어나보자 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서제는 1898년 6월 11일 날 전격적으로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낡은 법을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법을 변하게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변법 자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술년에 시작된 개혁이라는 뜻으로 무술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개혁이 제법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은 광서제가 개혁을 선포한 지 정확히 10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개혁이 선포된 후 이제 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딱 100일 정도 개혁이 추진됐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100일 유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법 자강 운동을. 근데 그것이 실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개혁파들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개혁을 방해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그들을 제거한다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는 서태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특출한 간신,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간신인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개혁파들의 편에 서는 척했습니다. 그 개혁파들의 추천과 도움을 받아서 군대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정보를 모두 빼낸 뒤에 그 사실을 서태후 측에 알려줬습니다. 그 서태후는 즉각 광서제를 감금하고 개혁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 변법, 무술변법의 핵심이던 캉유웨이하고 량치차오는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몽땅 죽었습니다. 당연히 추진되어 오던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하늘은 한 번 더 청나라를 버리고 서태후를 도왔던 겁니다. 이 원세계라는 사람은 영국의 외교관 겸 이제 학자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개인 고문을 지냈던 그 레지널드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화 마지막 황제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지널드 존스턴이 원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세계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이다. 무술변법이 있던 그 해에 황제를 배신했고 신의 혁명이 있던 1911년에는 제국을 배신했고 또 1915년에는 공화국을 배신했다. 저도 레지널드 존스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좀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여간 그 무술 정변으로 인해서 조정은 100% 서태후의 세상이 됐습니다. 명목상의 명령권자인 황제조차도 유폐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두어졌습니다. 서태후의 막장짓은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달렸습니다. 서태후는 원래 아주 사치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도 쌍벽을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서태후는 삼시세끼 내내 한 끼에 128가지나 되는 요리를 차렸습니다. 몇 끼니마다 만한전석이었습니다. 서태후의 한 끼 식사비가 당시 중국 농민 한 사람의 1년치 끼니에 해당한다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린 이유는 독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요리에는 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옷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옷이 3,000상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석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언제나 비치와 진주로 머리 장식을 했고 옷에도 각종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막 길게 기른 손톱을 감싸는 손톱 보호대도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팔찌, 반지는 물론이고 식탁, 식기도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서태후의 향락하고 관련돼서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태후가 척천무후에 버금갈 만큼 색탐이 강했다. 밤마다 미남자들을 불러들여서 대환락 파티를 벌였다. 북경에는 잘생긴 남자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서태후가 매일 밤마다 하루를 즐긴 후에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느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자료가 있거나 관련 서적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결과를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서태후의 마지막 폐악질은 조카인 광서제를 죽인 겁니다. 역사에는 이제 광서제가 원세계가 보낸 보약을 먹은 직후에 39살의 나이로 요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세계가 보낸 것이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었습니다. 광서제의 몸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또 그 독약을 원세계가 혼자서 자의나 독단으로 보낸 게 아니고 서태후의 밀지를 받거나 혹은 심증을 미리 헤아려 가지고 보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여간 자기 조카 광서제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죽음을 전해 들었지만 서태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매우 담담해했고 마치 그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날 다음 황제를 지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 푸이입니다. 푸이는 즉위식 현장에서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칭을 뗄 정도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여간 광서제가 죽은 바로 그 다음날 마치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서태후도 거짓말처럼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루 사이로. 오래 살겠다고 젊은 애기 엄마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녀들의 그 초유까지 매일 챙겨 먹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못 먹은 탓인 그 이질에 걸려서 며칠간 설사를 계속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한평생 이모에 의해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광서제가 자신이 가는 길에 이모를 데리고 떠난 듯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은 평소에 귀신은 다 못하나 저런 것 안 데리고 오고 하는 어떤 직무태만으로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광서제의 귀신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서태후가 집권했던 기간은 4,000년이 넘는 중국 역사 중에서도 가장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태평천국에 난 제2차 아편전쟁, 신유정변, 무술정변, 청일전쟁, 의화단운동 등등 메가톤급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격변의 와중에 다 죽어나갔는데 그녀만은 용케도 죽음의 불행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병 같지도 않은 병인 이질에 걸려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참 알다가도 모를 게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인천하 마지막 사건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4대 악녀 중 4번째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은 최고의 두 황후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